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그 책을 쓰기 전에는 뭐 자산이 얼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이렇게 계산을 막 이렇게 펜으로 쓰면서 하지 않는데 이제 책을 써야 되니까 뭐 해봤어요. 근데 부채를 제외하고 또 양도세 부분을 이제 제외하고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한 책에 나온 것처럼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책에 나온 순자산 30억 정도. 네. 이제라도 집을 사야 될지, 혹여 또 대출까지 받아서 샀는데 이게 또 떨어지면 어떡할지, 이런 또 이제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 집 마련 어떻게 해도 될까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죠. 그렇죠. 네, 요즘에 뭐 20대부터 시작해서 40대 분들 혹은 뭐 5, 60대 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지금 내 집 사야 하나라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 실은 저희가 그렇거든요. 지금 뭐 고점이다, 꼭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2017년, 18년, 19년 계속 나왔어요. 항상 네, 있었다. 항상 있었고, 항상 꼭지였고, 항상 우리는 집을 사기에 부담됐고 그랬는데, 돌이켜서 보면 2008년 우리 그 서프라임 때 폭락했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한 20% 폭락했어요. 네. 근데 최근 2017년부터 3년 동안 200% 올랐거든요. 수도권이. 집값이 보통 한 7, 8억대 분양한 신규 아파트 지금 15, 6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축, 서울의 어떤 중저가 아파트들도 지금 3년 동안 2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서 20% 떨어졌을 때와 집을 안 샀는데 200% 올랐을 때 어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집값이 2배 올라도 특별히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뭐 무리하게 받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다음에 어떤 기회에 장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했고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그렇죠. 월세도 또 월세가 그렇잖아요. 그 리어지수라고 그 최근에 리어지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월급쟁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는 월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열흘 정도는 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20일은 사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너무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을 때와 집값이 올라갔을 때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리스크가 적은가, 내 일상생활이 더 무리 없이 흘러갈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내 집 마련해도 시기적으로는 괜찮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럼 가장 먼저 처음에 준비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내 집 마련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무주택자나 경험이 없어.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생에 정말로 이 생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 생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예전에 그 철산주공 7단지에 전세 살았어요. 전세가가 한 7, 8천만 원 했었는데 지금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총매가 기준 한 13억 정도 해요. 근데 따져보면 그때 3억 정도였어요, 아파트가. 매매가는? 네, 그렇죠. 70% LTV 나올 때였잖아요. 근데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전세금으로. 그랬었는데 집을 사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신데 그 이전에 내가 얼마가 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그러니까, 자산 상황부터 먼저 네. 체크를 한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저 뭐 전세금 있으시다면 전세 깔고 있는 전세금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 내 집을 마련할 때 전세금만 빼서는 내 집 마련하시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신용 대출, 예금 적금, 뭐 주식 이런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한 주머니에 모아보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으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출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하실 때도 우리 뭐 노나윤님이나 너바나님 늘 말씀하시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3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30년 원리금 상환 고정금리로 했을 경우에 3%로 잡는다면 한 3억일 경우에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126만 원 정확히
그렇게 돼요. 우리 네이버에 대출 계산기 이렇게 그쵸, 해보시면 나오죠. 되거든요. 그럼 나와요. 5억일 경우에 한 2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만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네. 30년. 네, 그렇죠. 30년. 근데 요즘에 이제 40년 나온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30년 기준으로 3% 고정금리 했을 때 3억에 126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맞벌이 부부 500만 원, 600만 원 네, 소득이 있으신 분들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저축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맞벌이 500만 원 부부가 126만 원이 부담되는 금액이냐를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출에 따른 어떤 내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범위가 내가 얼마 정도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를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만든 이 3억이라는 예를 들어 3억이라는 이 금액으로 대출을 포함해서 3억이라는 금액으로 얼마 정도 규모의 집을 살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불인이들이 그걸 못해요. 네. 예를 들면 3억일 경우에 투기가율지구는 곱하기 내 종잣돈 곱하기 1.6 하면 살 수 있는 네. 예, 그렇죠. 범위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조정지연 곱하기 2. 비조정 거의 없지만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내 종잣돈 곱하기 3.3.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그 범위의 집이 그 볼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내가 얼마 정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주머니에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범위의 집을 살 수 있는가를 먼저 이런 되게 기초적인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시작이 되겠죠. 그냥 주변에 봐도 막 올라간다 이러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막상 이제 뭘 어떻게 하셔야 될지 맞아.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일단 헐러님 말씀처럼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얼마짜리 그 집을 구성하는 거는 그러니까 구매력을 결정하는 건 자기 자본하고 또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거는 방송 듣고 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3040 1주택자인 분들이 또 이제 자녀가 커가거나 이런 경우는 뭐 지역 상위 입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평형을 이제 넓혀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갈아타기 할 때는 또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갈아타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집이 1주택 있으신 분들도 결국은 그 집에서 계속 이제 사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거든요. 그렇죠. 뭐 20평대 있으신 분들은 네. 아이 자녀가 커가면서 뭐 조금 좁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30평대라든지 아니면 지역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집을 좀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좀 중심 가치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갈아타기 하는 이유. 단순히 내가 뭐 직장에 가깝게 가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아이 그러니까 학군지를 옮겨가기 위한 것인지, 그 다음에 투자가 되는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한 것인지. 근데 대개의 경우 어떠시냐면, 내 생활도 편해지고, 투자도 되셨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무주택자가 차라리 이 집 마련하시려는 거는 뭐 LTV 정해져 있으니까 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갈아타기가 굉장히 막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주택 금액대별로 조금 다른데 15억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내 집 갈아타기 못 합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15억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대출을 뭐 3, 4억 끼고 있는데 10억 이상의 집으로 갈아타기 안 되잖아요. 그렇죠. LTV가 전혀 안 나오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15억 구간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범위에서 내가 만약에 신축, 준신축에 거주하신다면 상급지, 구축 아파트라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제 조건이 상급지로 가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상급지로 가셔야 되고 상품이 새 거라면 조금 기축 단지로 옮기시고 아니면 내가 조금 3, 40평대라면 볼륨을 조금 줄이셔서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내가 집으로 투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대부분의 분들이 갈아타기 하시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의 규모가 작아지든지 아니면은 집이 헌아파트가 되든지 이런 거죠. 근데 막연히 그냥 상급지 헌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이 헌아파트가 내가 몸테크를 해서 좀 가치가 있는 아파트, 예를 들면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그 상품 자체에 어떤 동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로 갈아타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1주택자분들도 내 집 마련해서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공부가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연봉이나 이런 또 수입에 있어서 또 약간 좀 다른 전략을 또 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그렇죠.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유가 있을 것이고 또 외벌이 같은 경우는 또 그에 비해서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떤 전략을 좀 짜는 게 또 좋을지. 집안의 수입과 지출은 본인들이 굉장히 잘 알 거예요. 음. 어떤 살림을 이제 꾸려나가고 있느냐, 뭐 소득이 얼마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저축액이 얼마냐, 이제 본인들이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맞벌이하고 외벌이 수입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실상을 들여다보면 맞벌이 부부들도 이렇게 지출이 많아요. 네. 이모님 그만큼 많이 써야 써요. 되죠. 그만큼 많이 써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벌이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 또 들어요. 그래서 맞벌이가 막 2배로 수익이 많고 저축액이 많은 건 또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외벌이를 떠나서 본인이 어느 정도가 저축액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대출액을 얼마까지 내가 우리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느냐인데, 맞벌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운이 좋아야 맞벌이를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운이 나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아이가 뭐 초등학교 입학한다, 아니면 가족 중 누가 편찮으시다, 기타 등등 뭐 본인의 건강이 안 좋다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맞벌이를 외부 변수로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어떤 현재의 그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현재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대출을 책정을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책정을 하셔서 좀 보수적으로 대출을 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3억이 가능한지 5억이 가능한지 내가 그만뒀을 때도 이런 어떤 그 미래의 어떤 리스크를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내 집 마련 규모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이것만큼은 정말 꼭 지켜라 하는 내 집 가장 마련.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대출. 무리하게, 그러니까 지금 꼭지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좀 주저하는 이유가 집값이 떨어질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몇 번의 사례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일단은 그 감당을, 집값이 떨어졌을 때도 내가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무리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뭐 대출액이 막 300만 원 넘게, 우리 500만 원 소득인데 300만 원 원리금 상환하는 경우 300만 원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 내가 네이버 시세를 보면서 즐거워요. 감당할 수 있는, 네, 나 감당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쁜 고통. 그렇죠. 고통은 있지만 마음 한켠이 기쁜 굉장히 고통이지. 나 잘했다. 이게 뿌듯함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버는 거야 돈은. 그렇지. 돈은 기쁜 힘들게 고통. 버는 거야. 맞아요. 말하는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마음에. 그냥 그러면 고통. 네. 그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이제 보수적이라는 범위는 이제 개인마다 또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아무주택이나 사는 거, 아까 공부 안 된 쓰레기 공부 안된 주택? 상태에서 감정에 이끌려서 사는 것 있잖아요. 막 갔는데 저기 우리 소쿨리 디귿자 싱크대 너무 예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이끌려서 그냥 뭐 어떤 입지나 상품이나 이런 미래 가치나 전혀 읽지 않고 그저 이렇게 아무 주택이나 네. 공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악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것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역을 선택한 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좋은 지역을, 다른 지역을 사람들이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에 살고 있다면 그냥 이 지방에서 내가 그 투자 목적이든 내 집 마련 뭐 투자 목적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는 이쪽에서만 찾아야 될지 아니면 남들이 다들 좋다고 하는 수도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많이 분이실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주거 안정의 그 어떤 그 목적이 더 기울어져 있느냐, 아니면 투자에 더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종잣돈이 많으신 분들은 주거에 가치를 두는 분들이 더 많고요. 종잣돈이 좀 적으신 분들은 투자에 좀 비중을 많이 두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의 비중이 있는데 오르지 않는 내 동네에 하시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목적을 달성하기 좀 어려우시겠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직장이나 아니면 이런 원거리 출퇴근, 일종의 원거리 출퇴근도 몸테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몸테크도 가능하고 일단은 내 집을 마련하는 목적이 내 집이 다른 집보다 월등하게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냥 내 동네에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그 지역이 움직이는 뭔가 동력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상품도 그냥 어떤 플랫한 거 말고요.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 15년, 20년차 구축 아파트 말고 완전히 새가이거나 완전히 헝거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실거주에 더 쏠려 있냐, 투자에 쏠려 있냐에 따라서 지역과 상품을 선택하는 게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투자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연령층이 자꾸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20대인 분들도 정말 되게 많으시죠. 그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희 20대 분들이 그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저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바람직하다라는 게 어떤 내 집을 그 어떤 그 부동산이라는 시장에 관심을 좀 일찍 가질수록 저는 굉장히 좋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분들 보면 되게 기특하다고 막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20대 분들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네, 자본금이 돈이 없어서 일단 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령으로 딱 이렇게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20대 분인데 돈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20대 분인데 30대 분인데 뭐 돈이 없으신 경우도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딱 연령대로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연령과 개인의 자산 상황과 그리고 본인의 뭐 결혼 여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20대인데 싱글인데 돈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는 무조건 무리하게 내 집 마련 뭐 무조건 뭐 연끌을 해서 내 집 마련하실 생각보다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공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없는 돈에 쓰주택.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이런 댓글 달리거든요. 쓰주택이 무엇이냐 이렇게. 쓰주택. 네, 쓰주택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요. 네, 네,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쓰주택. 그러니까 오를 때는 요만큼 오르고 네.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는 네, 그런 네. 주택, 투자 가치가 없는 주택을 쓰주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렇죠. 거주하고 네. 싶어 하지도 그렇죠. 별로 않는. 근데 없는 돈에 공부가 안 된 상태로 집을 마련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쓰주택이에요. 무리해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쓰주택 마련하시는 것보다 왜냐면 그게 저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경매를 이용해서 늘 이제 경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하시는 20대 특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인천 반지하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는 어떤 팔리지 않고 오르지 않는 1주택보다 무주택이 훨씬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사고 싶어서 사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종잣돈 5천만 원이어도 공부를 좀 하셔서 내가 종잣돈 정말 5천만 원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1,000만 원 정도를 드러내셔서 공부하시는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부동산 공부 2011년, 12년부터 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우리 월부처럼 좋은 아카데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 하시는 경매 선생님들밖에 없었는데 네. 제가 처음 경매 배우러 갈 때 그 할아버지 교수님, 우리 교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할아버지 교수님이 이렇게 경매 권리 분석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정말 수업하듯이. 네, 진짜 대학교에서 그 수업하듯이. 교수님. 백목으로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고 이제 연령대도 제가 제일 어렸죠. 그래서 막내여서 총무하고 그랬거든요. 가압류는 뭐 그런 소리. 그저 한자로 한자로 그 이렇게 뿌리 이렇게 뭔지 해가지고 몰라. 교수님, 네.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공부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젊고 예쁘시고 멋진 선생님들이 이렇게 멘토로 나오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쉽게도 알려주시고. 진심으로 너무나 그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을 너무나 그 직관적으로 잘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너무 좋은 때라 생각해요. 물론 집값이 올라서 굉장히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시기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이 적은 젊은 친구분들은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집을 마련하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이 얘기했다 되게 욕먹었는데 욕을 많이 먹어요. 예를 들면은 그 분양권, 그러니까 3억짜리 아파트 분양권, 시도권에 지금 거래 가능한 분양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막혔잖아요. 9월 22일부터 또 수도권 그리고 뭐 지방 광역시는 네. 전매가 제한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분양한 게 자녀 물량, 2021년, 2년, 3년에 입주하는 물량들 있잖아요. 그거는 거래 가능한데 양주에 3억짜리 프리미엄이 2천 있는 거 여러분 종잣돈이 5천만 원이시라면 그리고 집을 사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런 거라도 사셔서 일단
내 집을 마련한 이후에부터 공부가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라고 했더니 어떤 댓글 예상되세요? 너무 멀어요. 양수가- 자기가 있는 거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그런 네. 얘기부터 시작해서 꼭진대 사라고 한다. 아. 꼭진대 사라고 한다. 네. 근데 양주가 무슨 본인이 네, 가지고 네. 있어서 양주를 지금 추천하는 뭐 거 그런 아니냐 얘기, 이런 그런 얘기도 있지. 시작해서 네. 못생겼다. 막. 아니, 그러니까는 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양주가 무슨 수도권이냐. 네, 그렇죠. 그 5천만 원 사서 네.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거. 음. 그러면 대출을 2억 5천 일으키라는 얘기냐. 말이 되냐. 막 이런 아, 얘기죠. 근데 좀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깝죠. 음. 근데 그거 한 달 전이었거든요. 지금 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엄청 올라. 프리미엄 8천에서 네, 네. 1억 정도 그 아파트가 그 됐어요. 양주가.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부동산을 하기엔 적은 돈이긴 해요. 음. 근데 그 돈으로 내가 1년 뒤에 모아서 1억을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만들 수 없다면 집을 마련하기로 했다면 그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것을 빠르게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제가 잘 골라야죠. 음.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고. 그래서 돈이 적다고 해서 집을 못 사는 건, 오를 수 있는 집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하시면 예, 좋죠. 그러니까 혼자서 가기에, 물론 뭐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아끼는 작업이잖아요.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 맞아요. 거. 그런 작업을 하셔서 좀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내 집 마련하시는데 응용을 해보신다면 확률이잖아요. 실패할 확률을 조금 낮추는 거죠. 네, 그래서 집값 너무 올랐어라고 한탄만 하시기보다는 그래? 그럼 내 종잣돈으로 어떤 집 마련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좀 전환해 보시면 약간 어두웠던 그런 어떤 세상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20대 분들 이렇게 보면은 보통 뭐 전월세 거주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그 연령대의 특징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제 좀 아파트가 아닌 그냥 뭐 다가구나 아니면 빌라 같은 데서 이제 자취 형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 아, 나 이제 여기서 월세 살기 너무 싫어. 전세 살기 너무 싫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으시더라고요.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제 살기가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내 집에서라도 살자 하고 이제 덜컥 이제 빌라. 그쵸. 이제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께서 조금 더 길게 보고 지금 허럴님 얘기하신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투자로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경우 특히 불인이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투자 원칙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불인 투자 원칙은요, 제가 뭐 책에서 7가지 해놨는데, 첫 번째는 보통 우리 불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신문 기사에 아직도 어제자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수도권이야.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데 14년 걸린다. 뭐, 어제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늘 서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은 넘사벽이니까 네. 수도권으로 옮겨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퍼지수라고 하잖아요. 뭐, 직장인들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 할 때 몇 년 걸리는가. 네. 퍼지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내 집 마련 못해요. 그러니까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만 모아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제 보통의 우리 불인이들이 내 집 마련 플랜을 막 5년, 10년 이렇게 잡아버리는데, 10년 플랜을 잡으면은 내 집 마련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너무 꼭지라는 생각, 제발 그 타이밍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대출을 적당한,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을 일으켜서 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내 집 마련 플랜을 10년으로 짜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책에 뒤에 7개를 해놨어요. 집은 돈이 아닌 안목과 용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거든요.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하실 수 있어요. 공부를 해보면. 예를 들어 분양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프리미엄이 1억이라는 있고 한다면 총 그 분양가 5억의 집을 프리미엄 1억이 있다라면 6억을 다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프리미엄 1억에다가 분양가 최초 10%, 나머지 중도금 대출은 승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다 해도 2억 이내에서 새 아파트가 될 상품을 잡아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좋은 집, 좋은 입지의 집을 미리 한 3년 당겨서 잡아놓는다라고 하면 입주할 때가 된다라면 이게 또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고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그 잔금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또 월세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돼서 앞으로는 또 월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 일반 청약 네, 당첨자들은 전월세를 월세를 줄 줄 수가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양권, 수도권 분양권이 굉장히 귀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세 줄 수 있죠. 그리고 뭐 재개발 재건축의 네, 조합원 입주권 같은 네. 경우도 전세를 줄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유연하게 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기는 좋아요. 라는 의미.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미 정이 들었어. 우리 내가 사는 지역에 네, 익숙해져서. 호갱 땡땡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네, 모든 호갱으로. 아파트에 네. 모든 아파트 그 우리 거주민 입주민들이 입주민들의 써주시죠. 말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코멘트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들이 여기 살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기는 좋아요. 여기 버스 한번 타고 나가면 지하철 탈 수 있고요. 살기는 좋아요. 그런 분들은 10중 8구 교통이 좋은 데서 살아보지 못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내가 익숙한 지역이 좋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익숙함에 무뎌지는 게 가장 재테크에 있어서 적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좋다라고 해서 뭔가 더 상급지 갈아타기를 좀 게을리하면 좀 안 된다는 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